영상이 제가 빠졌다라는 거를 그 댓글로 알지는 좀 됐는데 죄송하게도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못 올리고 있다가 드디어 올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일단 갈등 과정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재적 대립 또는 상충, 인지와 개인화, 의도, 행동, 결과 이렇게 크게 보시면 5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잠재적 대립 또는 상충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갈등 과정에서는 첫 단계가 바로 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그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더라도 이 갈등이 이 표면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조건이 바로 3가지입니다. 의사소통, 구조, 개인 특성 이렇게 이제 분류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하나씩 볼게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죠. 아마 경험적으로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해석상의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 왜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문해력 이런 얘기들 하듯이 우리가 이야기 들을 때 용어가 다른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노이즈가 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이런 경우 전문 용어 그리고 정보가 아예 불충분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의 장애물이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잠재적인 그런 선행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많을 때에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증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없는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순기능으로 이제 작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딱 넘어가면 이제 너무 과도하다, 너무 말이 많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구조가 있는데 구조는 이제 집단의 규모 또 구성원들한테 할당된 과업의 어떤 전문화 정도 또 관할 영역의 명확성 그리고 또 구성원들의 어떤 그 목표, 이것과의 어떤 그 부합하는 정도, 리더십 스타일이나 보상 시스템, 또 집단 간의 의존성,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클수록 집단의 활동이 어떤 전문화가 될수록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이를테면 전문화 같은 거, 예를 들면 전문가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럼 박 터지게 싸웁니다.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왜냐면은 전문화가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깊고 좁게 아주 깊이 있게 보기 때문에 자기 그 관점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갈등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근속연수 같은 경우에는 한 조직에서 오랫동안 다닌 거예요. 이건 이제 반비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게 조직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이 경험, 저 경험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근속 연수가 올라가면 낮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구성원이 이게 결국 이제 그 근속연수 얘기인데 예를 들면 오래 다닌 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대로 그 조직에 조인하신 지가 얼마 안 된 이런 구성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갈등의 가능성이 되게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가치관하고 상충되는 또는 나는 도저히 여긴 왜 이래? 이러면서 그 이해가 안 되는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결국은 그게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 특성이 있어요. 갈등을 유발하는 이제 마지막 범주인데 이게 이제 개인의 성격, 감정, 가치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한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되게 까칠해요. 이런 스타일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자주 벌어지는 거죠. 점점 더 다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반대로 본인이 성격이 너무 유순하고 뭡니까? 이렇게 허허허허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보시면 갈등이 일으키고 싸우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의 어떤 특성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고 또 굉장히 바쁜 상태 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갈등이 더 쉽게 벌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이렇게 딱 출근하고 나면 그분 어떻습니까? 사무실에서도 그 감정이 그대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막 싸우게 된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상황 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또 조직 문화도 또 영향을 좀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구성원들의 어떤 뭐 스타일 뭐 이런 거 또는 뭐 그 구성원들 간의 어떤 친밀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를 들면 친한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래도 갈등 가능성이 그래도 좀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단계입니다. 인지와 개인화. 예, 요걸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앞에서 이제 그 잠재적 대립 어떤 뭐 상충 뭐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조건들 예, 여기가 이제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을 딱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단계 인지와 개인화에서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갈등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이 현실화되려면은 한 사람 이상의 당사자들이 이 선행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갈등이 어떤 인지된 갈등, 예, perceived conflict, 예, 이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개인화가 됐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하는 거는 아니다, 예,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갔어야 되는데 예, 그냥 말씀을 드렸네요. 예, 그래서 이 갈등이 이제 느껴져야지, 예, 느껴져야지만 그때부터 감정이 들어오고 이 당사자들이 뭔가 불안해지고 막 긴장하게 되고 이런 적대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갈등에 어, 이 우리가 서로 이 왜 갈등이 일어난 것인가 이게 이제 결정되는 그 2단계 지금 말씀드리는 2단계에서는 이 갈등의 이슈가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갈등의 정의는 이제 가능한 해결책의 윤곽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사람들은요.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경쟁자라는 어떤 명확한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협동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이 아니고 협동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의견 불이치가 이제 제로섬 상황의 어떤 뭐 급여다. 예를 들면 내 급여가 오르는 만큼 다른 사람의 급여가 내려간다.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예, 이런 뭐 상황 또는 뭐 갈등이 또 윈윈 상황이야. 예, 서로 간에 예, 같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이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 윈윈 상황이 됐을 때가 갈등보다는 뭔가 훨씬 더 타협할 가능성이 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감정은 이 지각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슈를 좀 지나치게 단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신뢰를 잃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사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런 뭐 상황이다. 뭐 이런 거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자, 그리고 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라고 하면 반대인 거죠. 굉장히 좋게 바라보니까 예, 뭔가 이렇게 폭넓은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의 이제 의도 여기는 이제 사람들의 지각 뭐 또 감정 또 밖으로 드러난 행동 이 사이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이 의도는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의사결정이다. 의도와 행동하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가 이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행동하고의 그 의도에는 이제 간극이 있죠. 그래서 이 행동이 항상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의도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이 독단성 그리고 협력성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우리가 다섯 가지 이제 갈등 처리 의도 이것들을 이제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독단성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만족 그리고 관심사를 충족시키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협력성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냐 남을 위한 거냐 이 두 가지 축에서 보시는 거고요. 이 갈등 관련해서 저도 강의하면서 되게 많이
다룬 얘기인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경쟁이에요. 예, 독단적이면서 비협조적인, 예, 이런 거죠. 비협력적인. 예, 그러니까 내 것만을 위한, 이런 게 이제 경쟁의 방식이고, 협력은 독단적이면서 협력적.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주장도 굉장히 강하면서, 동시에 예, 상대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회피는 비독단적이고 비협력적.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죠. 수용은 비독단적이고 협력적이다. 예, 그러니까 내 거는 말고 네 거만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타협은 그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도가 항상 변하지 않는 건 아니다.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의도는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상대방에 따라서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달라질 수 있죠. 오,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나를 되게 위해주고 있었던 거네. 이렇게 몰랐던 거 알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다섯 가지 갈등 처리 의도 중에서 선호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예, 나는 협력을 선호해, 뭐 경쟁을 선호해.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지적 특성 그리고 성격 특성을 잘 조합해 보면 그 사람을 어떤 그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경쟁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갈등 상태에 있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할 때 더 이 경쟁이 치열해지죠.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이 더 못 살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뭐 당연한 얘기죠. 되게 가난한 나라들에 가보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협력. 그래서 갈등 당사자들 각자가 서로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려고 할 때 이들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제 상이한 어떤 관점을 수능하기보다는 차이를 명확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윈윈 해결책 이게 있다고 하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피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갈등이 존재하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피하거나 또는 억누르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자신의 어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이제 회피에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제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해서 상대방을 뭐 달래는 경우, 뭐 때로는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하는 뭐 이런 경우들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타협은 이제 뭐 승자패자 이런 거 없이 딱 이제 어느 중간 이렇게 있는 이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 결과 하나 흥미로운 게 좀 있는데, 요게 이 네 가지 행동의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용하고 협력 이것들은 이제 그 모두 우수한 집단 성과와 관련이 있었는데, 회피와 이 경쟁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집단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어떤 존재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갈등의 유형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과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갈등 관리가 잘 안 되는 조직들이 성과가 잘 안 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계. 4단계 마지막이 알지. 4단계. 역동적인 이제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누군가가 뭐 이렇게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논쟁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뭐 누군가를 위협을 하면 같이 이제 위협으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갈등의 이제 각 행동 단계들은 이제 이 지금 이제 화면 하나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연속성상에서 이제 아랫부분이 지각, 오해, 뭐 의견 차이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하죠. 간접적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이 교수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갈등은 이제 아주 이제 고도로 이제 파괴적이 될 때까지 강도가 계속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파업이나 뭐 폭동,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최상위 범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성상에서 최상위 수준에 도달하는 어떤 갈등은 대부분 거의 다 이제 굉장히 역기능을 한다.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적 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연속상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주로 해당이 된다. 이게 그 정도를 좀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등을 이제 겪게 되면은 의도는
특정한 행동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같은 경우는 팀 구성원들이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고 서로 협력을 하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개인의 어떤 노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다. 이렇게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협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구성원들하고 다양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고요. 회피 같은 경우는 뭐 이슈 자체에 대해서 모르겠어.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아예 그냥 뭐 이렇게 토의를 거부한다. 뭐 이런 것들 뭐 되겠습니다. 수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갈등의 이슈보다는 이제 관계를 더 중요시할 때, 그럴 때 이제 이야기를 듣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4단계 같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결과 부분이 있는데, 이 결과는 이제 우리 갈등 당사자들 간의 이제 행동, 그리고 반응, 이 상호작용이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순기능적 결과들이 있어요. 이거 뭐 의사결정의 질도 개선이 되고, 창의성, 그리고 혁신을 촉진하기도 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사이에서 어떤 뭐 관심과 호기심, 뭐 이런 것들도 불러일으키고, 또 문제를 드러내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자기평가, 그리고 변화를 촉진하는 경우에는 갈등은 굉장히 건설적이다.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미한 어떤 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력을 준다. 그래서 갈등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살짝 있는 게 조직의 활력을 불러넣는다. 뭐 이런 말씀 당연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사고를 방지하는 경우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뭐 어떤 관련한 대안이나 약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갈등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어떤 뭐 집단의 어떤 목표 활동에 대해서 재평가 뭐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준다.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기능 같은 것도 한번 보실게요. 역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고 파괴적인 어떤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가버리게 되면은 좋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통제되지 않는 불만, 뭐 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뭔 얘기만 하면 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까기만 하고 하면 불만만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의 어떤 집단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결국은 집단을 해체시키는 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많은 연구들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결과 해서 빈약한 의사소통, 집단 응집성이 약해진다, 구성원들 간의 어떤 내분, 그래가지고 집단 목표 경시,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집단의 어떤 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생존을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 갈등은 비생산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갈등. 그래서 이걸 위한 방법이 바로 의견 차이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 사람 간의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공개적이고 솔직한 토론을 하는 게 당연히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은 의견 차이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 그것을 관리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제어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공동의 관심사를 강조해야 된다. 이거 뭐 다 보시면은 당연히 아마 일상적인 어떤 경험에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요 장표인데요. 이 문화의 영향이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주로 이제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뭐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 사회적 상황을 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개인주의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집단주의는 관계를 유지하고 개인보다는 전체 그 집단이잖아요. 이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크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방법.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뭔가 할 얘기가 있는데 돌려서 얘기하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문화권이 이제 서로 다를 때 이렇게 보면 협상은 신뢰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하고 미국의 협상자들 이런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문화권 간의 어떤 협상 상대에 대해서 신뢰가 다르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면 신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경험해 보면은 아우 진짜 다르구나. 예를 들면 저도 되게 다른 나라 분들하고 일을 해보면은 문화권이 완전 다른 나라 분들 있잖아요. 야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고지고지 받아들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죠? 신뢰가 잘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 차이가 있으면 신뢰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